오늘 경기 우리가 지난 미국전에 이어서 또다시 패배를 기록하면서 16강 진출이 어려워졌는데, 참 아쉬운 것이 우리 선수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미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잔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도 실수가 많이 나오고 우리도 실수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가 프랑스보다 실수가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선수들이 약간은 이 월드컵이라는 그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던 플레이도 좀 잘 안 나오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드는 경기였어요. 초반에 우리가 요 실점을 한 게 일단 치명적이었죠. 우리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또 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요 실점이었어요. 뒤에 있었던 선수를 우리가 마크를 안 하면서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패스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선수들의 체구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페널티 박스 안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거리 슈팅으로 정말 아주 멋있는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반전 2분 만에 나왔고, 그런데 프랑스 대표팀이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프랑스 17세 이하 대표팀도 프랑스 성인 대표팀과 매우 비슷하게 경기를 운영해요. 프랑스 성인 대표팀이 그 지난 월드컵과 지지난 월드컵 때 좋은 성적을 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강팀이고 좋은 선수들이 너무나 많은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요, 프랑스 대표팀이 분명히 본인들이 볼 주도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중앙 수비수 2명 그리고 좌우 풀백이 오버래핑을 안 합니다. 이게 프랑스 성인 대표팀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이 분명히 강팀이고 개인 기술이 좋은데도 수비적인 축구를 하면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 몇 명으로 한 골, 2골 만들고 클린시트 승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월드컵이나 이런 세계대회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들이 본인들의 전력이 강한데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딱 그 프랑스가 그런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미스가 너무 할 정도로 좀 많이 나왔었죠. 우리의 공격 패턴 자체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좌우 측면에 윤도영 선수와 양민혁 선수, 이 두 명의 아주 빠른 드리블러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상대 측면 풀백들이 높게 올라와 있으면 이때 우리가 볼을 끊어내서 재빠르게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면서 윤도영과 양민혁의 측면 돌파,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강점으로 삼거든요.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시아 예선을 치를 때도 양민혁과 윤도영, 이 두 선수가 정말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런데 오늘 프랑스의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안 하니까 윤도영과 양민혁에게 공간이 많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 나오지 않는 공간을 그래도 풀어주는 선수가 김명준 선수였습니다. 오늘 이 김명준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수가 많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명준 선수가 계속 내려와서 풀어주고 이제 측면이나 이런 데서 볼을 계속 뺏길 때 프랑스 대표팀이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넘어갈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특히나 진태호, 백인우, 윤도영, 양민혁, 이면섭, 이렇게 우리가 미드필더 위쪽으로 상대 선수들이 1대1 마크를 강하게 붙으니까 여기서 볼을 많이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김명준 선수가 내려와서 상대 수비수가 올라와서 김명준 선수를 마크할 때 유일하게 김명준 선수가 프랑스 선수들의 피지컬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김명준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뛰어들어가는 양민혁과 윤도영에게 패스를 돌려줬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풀백을 오버래핑을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준 선수가 받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양민혁도 마찬가지고 윤도영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풀백을 1대1로 상대를 해야 됐죠. 그런데 이 1대1 싸움에서 우리가 오늘 지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는 1대1 상황, 심지어는 2명, 3명 붙어도 윤도영, 양민혁 선수가 3, 4명을 제끼고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지난 미국전에도 윤도영과 양민혁이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중반까지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수비 라인을 2, 3명을 끌고 다니면서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역시나 그 프랑스의 벽은 높더라.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우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을 때 풀어나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때 우리의 최전방 공격수인 김명준 선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김명준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양민혁 선수에게
패스를 돌려주죠. 그러면서 양민혁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돼요. 이 넓은 공간에서 1대1이 양민혁 선수의 장점인데 요 1대1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경기에 많이 나왔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랑스를 상대할 때 프랑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빠른 역습, 특히나 왼쪽과 오른쪽 빠른 선수들을 통한 역습이 우리의 오늘 포인트였을 텐데 그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게 오늘 경기 매우 아쉬운 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기 장면들을 보면 이제 우리의 공격 패턴이 있거든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끼리 스위칭 플레이가 매우 잘 일어나요. 예를 들면 윤도영 선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 끌어내고 이때 김명준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또 끌어내면 이때 뒤에 있었던 백인우가 침투한다. 혹은 백인우가 침투하면서 수비가 또 끌어당기면 이때 양민혁이나 진태호가 다시 침투를 하면서 공간을 활용한다. 이런 플레이들이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우리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 김명준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김명준 선수가 받아주고 수비수가 끌려 나올 때 김명준 선수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패스를 해주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전환이 됐을 때 요때부터가 중요한데 김명준 선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왼쪽에 있었던 양민혁 선수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여줍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김명준 선수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반대편에 있던 양민혁이 빠져나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고 이때 김명준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양민혁이 수비를 끌어낼 때 김명준 선수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침투해 들어가는 김명준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정말 좋은 1대1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왔죠. 물론 여기서 이제 김명준 선수의 터치가 약간 길면서 골키퍼가 이 루즈볼을 가져오는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이 장면도 매우 인상 깊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윤도영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측면 수비수를 끌어냅니다. 끌어내니까 중앙 미드필더인 백인우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윤도영 선수한테 패스가 넘어가니까 윤도영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요. 이때 백인우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뛰어들어가는 백인우 선수에게 윤도영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이 넓은 공간을 우리가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인우 선수가 가까스로 볼을 살려서 크로스를 올렸고 이 크로스가 또 반대편에서 달려 들어오는 진태호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줬었던 계속 스위칭을 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게 썰어가는 그러한 플레이들이 나오는 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난 경기도 우리가 골대를 2번 맞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골대를 1번 맞추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력에 대한 부분이 이번 때에 좀 많이 아쉬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는 대량 득점을 계속했거든요. 6대1, 4대0, 4대1 막 이러면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월드컵 무대에 오니까 확실히 월드컵 무대는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그리고 이 수준에 더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템포도 올릴 필요도 있고 결정력이나 마무리 패스 더 세밀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우리 선수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지난 경기보다 심지어 못했거든요. 오늘 그 미국전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후반전 초중반까지는 우리가 압도를 했어요. 실점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경기력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구나,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더 뛰어나구나, 이런 걸 봤는데 오늘 경기는 오히려 우리가 미국전보다도 좀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이번 대회가 우리의 본 실력을 잘 못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 이 17세 이하 대표팀이 역대급 세대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기술적인 완성도가 과거의 17세 이하 대표팀과 비교해서 정말 뛰어난 대표팀이다, 현장에서 평가를 분명 그렇게 받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17세 이하 아시안컵을 봐도 그 사실 그 결승전에서 이상한 심판을 만나서 아주 불합리한 그런 퇴장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졌지만 그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막 압도하고 있고 대회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만큼 경기를 잘하는 팀이 없고, 그래서 너무 잘한다, 분명히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대회 우리의 좀 성적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물론 17세 이하 대표팀이
성적만 갖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팀이기도 하지만 이번 대회 우리 선수들의 뭔가 퍼포먼스가 확실하게 안 나와서 좀 아쉽다. 다만 그래도 아예 탈락은 아닙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17세 이하 월드컵은 우리 성인 대표팀 월드컵보다 참가하는 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별리그 1위, 조별리그 2위 당연히 올라가고 조별리그 3위 팀들도 성적을 줄 세워서 4팀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별리그 3위만 해도 6팀 중에 4등만 해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득실차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한 골을 넣고 4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런데 3위 팀들을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득실차 0점, 우즈베키스탄이 0점, 그리고 이란도 0점, 일본이 마이너스 1, 멕시코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별리그 3위 팀들 중에서도 꼴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마이너스 2 멕시코, 마이너스 1 일본, 요 두 팀만 마지막 경기에서 득실차로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마지막에 득실차로라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혹시 모릅니다. 마지막 경기를 잘 치러서 16강에 진출했으면 좋겠다.